꾸준히 그거 보셨어요? 요즘 커뮤니티 보면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총 자산이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됐다. 인생이 망한 것 같다. 뭐 원금 절반이 날아갔다. 심장이 떨려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분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 이런 글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황 관련 이야기보다 이 하락장에서 안 무너지고 버티는 법, 그리고 물타기랑 손절은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이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그거 보셨어요? 요즘 커뮤니티 보면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총 자산이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됐다. 인생이 망한 것 같다. 뭐 원금 절반이 날아갔다. 심장이 떨려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 이런 글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 계좌 열어보기가 무서울 거예요. 그 글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힘든 거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시장에 있는 분들이 좀 거의 대다수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변에 막 날고 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지치고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은 시황 관련 이야기보다 이 하락장에서 안 무너지고 버티는 법, 그리고 물타기랑 손절은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이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근데 물타기냐 손절이냐 이거 진짜 매일 고민되거든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파랗게 불린 종목을 보면서 더 사서 좀 평단을 낮출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매일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알아둘 점이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투자가 겪는 검증된 패턴이거든요. 실제로 자본시장 연구원 분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 20만 명의 거래 내역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익이 난 종목은 서둘러서 팔았고요. 손실이 난 종목은 계속 들고 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왔다고 해요. 오른 건 얼른 팔고 물린 건 못 파는 거죠. 이거를 처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사람 심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나 손절 고민이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틀렸거든요. 질문이 틀렸다고요? 물타기냐 손절이냐는 이미 내가 그 종목에 물려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질문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샀던 매수 가격에 발이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데요? 진짜 질문은 이건데,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이 가격에 처음 본다면 살 건가 말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으로 바꾸면 답이 깔끔해집니다. 지금 이 가격에 새로 사고 싶을 만큼 좋은 종목이라면 물타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가격에 새로 사라고 했을 때 이건 안 될 것 같다, 사고 싶지 않다, 그런 종목이라면 손절을 고민해야 돼요. 제가 항상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내가 얼마에 샀는지는 머릿속에서 제발 지우라고 하거든요.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 그 금액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가격이랑 그 종목만 딱 보시라는 거죠. 이 현상을 행동 경제학이랑 연결 지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산 가격을 기준점으로 딱 박아두고 그 뒤에 들어오는 정보를 다 그 기준점에 비춰서 보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기준점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점을 지워야지만 종목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지금 이 종목을 살 때 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살 때랑 같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이따가 나올 판단 기준이랑도 바로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평단을 어떻게 잊어요?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제일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단은 나만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본전은 와야지 팔지, 이 생각이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산 종목이 5,000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이걸 계속 들고 가는 이유가 10,000원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 이유라면 그건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평단 때문에 못 파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부터 오를지 내릴지는 유니님이 매수한 평단 가격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단을 잊고 지금 이 가격에 살만한가? 이 생각만 가지신다면 물타기랑 손절 고민의 절반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단순하고 쉽게 손절할 때랑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물타기를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코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건데, 물타기가 되는 가장 안전한 경우의 수는 지수 ETF나 우량주인데요. 시장 전체가 빠져서 같이 내려온 경우죠. 예를 들어서 회사는 멀쩡한데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같이 하락한 거라면 이건 시간이 지나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땐 물타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어떤 개별 종목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에 물타기를 하는
하는 것보다 그 종목이 속해 있는 ETF를 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별 종목 하나에 물타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내가 다 떠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종목이 들어있는 ETF를 사게 되면 여러 종목에 나눠서 담기니까 리스크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코인에 물리신 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알트코인보다는 무조건 우량주의 물을 타야 된다. 그리고 우량주보다 더 보수적으로 간다면 ETF 같은 지수 상품들을 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지수는 결국엔 회복할 거야. 이 말을 무슨 법칙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989년도 고점을 찍고요. 그 고점을 다시 넘은 게 24년도예요. 지수가 회복하는데 무려 34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빠졌다고 해서 회복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물타기해서 버티는 것보다는 우량주나 지수 투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반대로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경우는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물타기가 독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종목만 개별 악재로 빠진 경우입니다. 시장은 멀쩡한데 이 회사만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거라면 물타기 할수록 손실이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악재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회복하기 힘든 악재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그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았다가 다음 분기에 회복될 수 있는 악재라면 기다려 볼만 하겠죠. 근데 그 기업의 핵심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악재라면 그건 물타기가 아니라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회사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깨진 경우인데요. 셋째는 이게 최악인데 빚내서 물타기 하는 겁니다. 신용이나 대출로 물타기 하다가 종목이 더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반대 매매로 강제로 팔리면서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떨어진다고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타기를 할지 말지 딱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수급이 살아있나, 쉽게 말해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탁금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예탁금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대기 자금을 말합니다. 이게 늘어나면 시장에 올 돈이 쌓이고 있다는 거고 줄어들면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살짝 다르죠. 코인 쪽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대기 자금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조 지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보면서 미국 기관들이 지금 현물을 사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양수라면 미국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선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깨고 내려갔나 그거를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슈가 살아있는데요. 이 종목을 사게 만든 그 이유, 그 스토리가 아직 시장에서 유효한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살아있다면 물타기를 고려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 2개 이상이 깨졌다? 그럼 물타기보다 손절하는 쪽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물타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실 더 어려운 게 손절이잖아요. 손절은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지는 기분이라. 맞아요. 대부분 손절을 막 실패했다, 내가 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래서 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분 효과 얘기했잖아요. 오른 건 얼른 팔고 물린 건 못 파는 그 심리.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실이 난 종목을 막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던 손실 종목이 팔아버린 수익 종목보다 나중에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붙잡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손절은 지는 게 아니라 죽은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안 오를 종목에 묶여있는 돈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산을 재배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손절하면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함정이 있는데요. 하락하고 상승은 비대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났다고 쳐요. 50% 빠진 거죠. 이게 본전이 되려면 몇 프로가 올라야 될까요? 50%요? 아니죠. 100% 올라야 돼요. 2배가 돼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50% 빠진 걸 회복하려면 거기서 2배가 올라야 되는데 더 많이 빠질수록 이 비대칭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물려서 손실이 커지게 두는 것보다 어느 지점에서는 끊고 회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게 수학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린 걸 손절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시간을 녹이는 방법이에요. 일단 종목을 여러 개로 지금 나눠서 들고 계실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반등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제일 안 좋은 종목을 조금씩 덜어내는 거예요. 수익 난 걸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 종목을 팔아서 그 돈으로 물린 종목을 정리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물린 종목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동안 감정적으로 한 번에 손절하는 충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절하고 나서 똑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매수하는 순간 또 묶이게 되거든요. 그건 내 매매 기준이 아직 안 섰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손절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버티는 게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서사가 깨진 종목을 본전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건 그 돈이 다른 데서 회복할 기회까지 같이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용기고 다시 시작할 자산을 확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가 뭐 70에서 80%가 넘을 정도로 너무 큰 자산들은 손절하기가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산들은 지금 당장
그냥 손절해가지고 뭐 원금 회수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해라, 무조건 버텨라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물타기랑 손절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전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원칙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락장에서 안 무너지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원칙이 한 번에 다 하지 말라는 건데요. 물타기도 한 번에 몰빵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가 됩니다.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사는 거예요. 손절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을 한 번에 던지지 말고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 감정에 휩쓸릴 위험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확신이 없을 때 반만 움직이세요. 반만 사고 반만 팔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틀려도 리스크는 절반이에요. 머릿속에서 100% 매수, 100% 매도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무조건 지우시라는 겁니다. 꼭 다 사거나 꼭 다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이게 좀 의외인데요. 현금을 그냥 놀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현금만 갖고 있으면 수익을 못 내지 않나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사람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계좌가 출렁일 때마다 막 심장이 내려앉기도 하고요.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거나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변동성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투자를 잘해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려고 드는 거죠. 반대로 이 정도 출렁임은 감당할 수 있어 하시면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답이 없긴 한데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수준까지 현금을 맞추시면 된다는 거죠. 현금도 하나의 포지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을 30% 정도는 비축을 해두거든요. 그리고 그 현금을 원화예금 통장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전신화를 통해서 달러나 엔화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그냥 놀리는 게 아까우신 분들은 미국 단기채나 국채 ETF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만기가 짧은 국공채 같은 거를 투자해서 변동성 거의 없으면서도 이자 수익을 챙기는 상품들이 많죠. 코덱스 단기채권 같은 상품들도 있고요. 현금처럼 안전하게 들고 있으면서도 예금 이자는 받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팔아서 자산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현금 여력이 있어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 자산에 넣어두게 되면 기회가 오더라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현금을 들고 있으면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투자로 막 수백억까지 자산을 이루신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하나같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매매를 할 때랑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항상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강박이에요. 계좌가 막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물타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손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막 계속 하려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 대부분이 실수로 이어져요. 사실 매매 횟수랑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항상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명한 연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버버하고 오딘이라는 학자가 개인 투자자들을 분석했는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장 지수보다 연평균 3.7% 정도 성과가 낮았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많이 사고 팔수록 손해였다는 거죠.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행동편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재밌는 연구가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일 긴장이 되는 순간이 페널티킥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골키퍼를 분석해봤다고 해요. 사실 확률적으로는 골대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유리하대요. 골키퍼들이 좌우로 막 몸을 날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골을 먹으면 후회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골 먹었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방향을 통해서 몸을 날리는 거죠. 이게 투자랑 똑같아요. 물론 이건 축구 연구지 투자 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심리가 투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뭐라도 사고 팔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나 손절도 안 하고 그냥 관망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출렁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일 수가 있다는 거죠.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원칙들 머리로 알아도 실전에서는 감정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심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락장에서 심리 관리가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하락자는 기술보다 심리 싸움인데요. 하락자에서 투자자 심리를 보통 3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는 부정 단계예요. 곧 오르겠지 하는 건데 현실을 인정 안 하고 버티는 거죠. 두 번째 분노는 아 외국인 때문에 떨어졌어. 뭐 정부 때문이야. 아니면 뭐 저 코슈 전원 때문에 떨어졌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포기 단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건데요. 그럼 이 중에 제일 위험한 건 어떤 거예요? 세 번째 포기 단계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바닥에서 다 던지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개미들이 제일 크게 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포기해서 투매하는 단계거든요. 공포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더는 못 버티고 막 최저점에서 던지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팔고 나면 반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손절하고 여행을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팔자마자 막 올라와 있고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몇 단계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좀 줄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감정에 휩쓸릴 때 사람들은 그게 감정인 줄 모르거든요. 이걸 합리적인 판단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분노 단계에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포기 단계에서 던지고 싶은 거구나 하고 이 단계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하고 나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 틈이 팔기 전에 하루만 좀 더 생각해볼까? 좀 성급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한 발자국이 바닥에서 던지는 최악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보면서 감정이 요동칠 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 몇 단계야? 1단계야? 2단계야? 3단계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닥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정확한 바닥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참고할 만한 신호들은 있거든요. 제가 몇 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신저가 종목 숫자인데요. 이게 좀 직관적일 수 있는데, 시장에는 매일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최근 1년 중에 제일 낮은 가격을 찍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이 신저가 종목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온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신저가 찍는 종목 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제 더 떨어질 종목이 슬슬 바닥이 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신저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좋은 이유가 개별 종목 하나를 콕 찝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체력을 보는 거라서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지수는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 몇 개 때문에 착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신저가 종목 수는 시장 전체가 진짜 어떤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바닥에서는 보통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터지죠. 공포에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빠지는 폭이 좀 줄어들면 팔 사람이 다 팔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신호들 중에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보조 지표들이랑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탁금 추이, 그리고 코인 투자자라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랑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면 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무서워서 팔고 나가 있으면 안 되나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산 시장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 바닥에서 절대 못 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고점에서 다 팔고 바닥에서 다시 다 사는 이런 완벽한 투자자?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는 거의 없어요. 바닥은 항상 제일 공포스러울 때 오거든요. 다 팔고 나가 있으면 그 공포 속에서 다시 살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시장에 좀 발을 걸치고 있어야 반등이 왔을 때 올라탈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최근에 손절해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팔자 말자만 올라가지고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리셋하고 출발점으로 보셔도 전 늦지 않다고 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기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주세요, 거시님. 첫 번째는 내 평균 매수 단가는 나를 가두는 나만의 감옥이다. 평균 매수 단가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얼마에 샀냐보다 지금 이 가격에 처음 본다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타기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 종목보다 지수 ETF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절은 지는 게 아니라는 거. 죽은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거. 네 번째, 현금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 도구라는 거. 그리고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최선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밑바닥을 유추하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52주 신저가 종목이 몇 개나 나왔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바닥인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한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덜 흔들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 힘든 거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T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있는 분들 다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계좌를 보면서 감정이 요동칠 때, 나 몇 단계지? 1단계인가? 3단계인가? 스스로한테만 물어보시고 사고 팔기 전에 딱 한 박자만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하락장도 결국엔 지나가거든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지 여부예요. 살아남아 있어야 반등이 왔을 때 올라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단계가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포기 중에 몇 단계인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으면 좋은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